이제 초가을인가 했더니 늦가을로 접어들었고 벌써 대관령에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의 빠름을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제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제가 추상을 해 보니까 한 2만여만 명이 지금 방송에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00회까지는 개인에게 또 아는 지인분들에게 제가 방송한 이 녹화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100회가 넘으면 이제 SIS 또는 평화통일단체 총연합 그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청취하시면 될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은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의 변신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중국의 변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영토 면에서도 미국과 버금가는 큰 나라입니다. 저희 남북한을 합쳐서 통틀면 거의 100여 배가 되는, 남한만도 100배가 되고 남북한을 합치면 50배 정도의 큰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 최고의 인구, 그리고 세계 최고의 영토와 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공산당 정권이 소위 들어온 지도 49년부터니까 벌써 70년을 훨씬 넘겨서 80여 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금도 공산국가입니다. 정치체제는 공산국가죠. 근데 경제체제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명칭하여 중국식 사회주의 그럽니다. 시장경제, 중국식 시장경제. 경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주어서 개인이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아직도 모든 전국토는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국영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을 찾아보기는 별로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통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방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 제조업들이 모두 국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색 있는 시장경제라고 그래요. 또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당 총서기가 된 것이 10년이 됐습니다. 5년씩 2번을 연임했다고 말이죠. 대부분 공산국가는 그들 당헌에 규정된 대로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권력구조는 태자당 구조, 혁명 1세대로부터 2세대, 3세대로 내려오는 권력구조죠. 소위 공산당을 1921년 7월에 57명의 멤버가 조그마한 농촌에서 출발합니다. 호남성이라고. 그런데 그 공산당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지금은 당원이 9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북경에서는 공산당 당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9천만 명의 당원 중에 2294명의 대표당원이 모이고 거기서 250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합니다. 250명을. 그리고 거기서 25명의 정치국원을 뽑아요. 그리고 거기서 7명 내지 9명의 상무위원을 둡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내 민주주의라는 절차를 겪었다는 거예요. 물론 공산당 외에도 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소수민족을 대표하거나 정치성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라고 자기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소위 마치 북한의 노동당 산하에 여러 개 정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듯이 공산당, 둘러리당들이죠. 그리고 권력은 7명의 상무위원에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표 주자가 총서기를 맡고 있는 시진핑인 거예요. 이런 권력 구조에 의해서 정치가 진행됐는데 돌연 시진핑이가 중국몽이라는 중국 드림이라는 꿈을 내놔요. 그것은 바로 대륙굴기다. 이 시진핑의 앞에 여러 서기가 있었습니다. 호요망이라든지 또는 장찌민이라든지. 근데 그들은 모태동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쳤던 등사오평, 우리가 등소평이라고 그러죠. 이 등소평이 도광양해라는 말을 썼어요. 칼집에서 칼을 빼지 마라.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그 힘이 강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의 내공을 숨겨놨다가 때가 되거든 밖으로 내놓으라. 그런 칼을 써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외에 서기들은 나름대로 그 질서를 지켰는데 시진핑은 갑자기 그 칼을 휘두릅니다. 이름하여 대륙굴기예요. 대륙굴기. 대륙을 이제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 3000년 전에 이뤘던 황하문명의 그 기적시대를 중국이 세계 중심에 섰다는 중화의 시대를 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수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소위 실크로드 1대1로죠. 그러니까 약 한 120개 국가의 망을 연결해가지고 남미, 저 심지어 아프리카 깊숙이까지 중국의 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저 태평양에 있는 적은 섬들까지도 중국의 세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의할 것은 대만 통일을 들고 나옵니다.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영토로 규정하고 이 북경에 가면 대만청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대만이 독립국가라는 걸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미국에게나 다른 나라 외교할 때도 하나의 중국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이 모든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고 시진핑이가 나도 등소평 반열에 쓰겠다. 그걸 그들 나름대로 역사 결의라고 해요. 40년대에 있었던 모태동의 역사 결의. 또 90년대 들어와서 등소평의 역사 결의. 소위 중국의 개박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죠. 70년 말부터 80년, 90년 초까지. 그리고 시진핑이가 제3의 역사 결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모태동 사상, 등소평 사상이 있었듯이 시진핑 사상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영구 집권을 하면서 중국의 대륙굴기, 빼내지 말라는 칼을 휘둘러서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패권을 거머쥐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는 중대한 변화가 지금 천안문 인민대회당에서 2200명이 넘는 대의원들, 대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중앙위원을 250명 선출하고 정치국원을 25명 뽑고 거기서 상무위원을 7명 내지 9명을 뽑아서 권력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이번에는 시진핑이 3연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세계 각국은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으면 의식이 선진화돼 가면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했듯이. 근데 중국은 지금 상하이, 북경, 광주, 하문, 이두 이런 지역은
연안 지역들이죠.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역은 지금 2만 불, 3만 불이 육박했어요. 대단히 경제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일반적 전체 소득은 아마 한 10,000불 가까이는 다 안 됐어도 8,000불, 9,000불 가까이 올라왔어.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미 89년에 천안문에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학생들은 장점인 시대죠. 등소평이가 실권을 거의 가지고 있을 때 탱크로 밀어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어요. 지금도 그 민주화에 대한 발표를 정확하게 중국은 안 합니다. 공산당 정부는. 근데 이번에 16일부터 20일까지 거행된 당대표 회의에서 시진핑이 산 연임을 한다 보니까 곳곳에 대자보가 붙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프랑카드 벽보죠. 중국 북경에 들어오는 입구 고가도로에는 시진핑 정권 타도, 시진핑 독재 타도, 중국의 민주화 선행, 민주화를 먼저 빨리 하자, 이런 파격적 대자보가 붙었어요. 걸렸어, 프랑카드가. 그리고 SNS를 통해서 소위 연결된 인원이 4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7개 큰 도시에 시진핑 정권을 반대하는, 연임을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어요. 그리고 각 공항이나 철도역의 화장실에는 대대적으로 시진핑 연임을 반대한다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대단히 고무 현상이죠. 제가 꽤 오래된 일본에 가서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마는 세미나를 하나 하는데 대만의 국방장관 출신이 왔더라고요. 기자들이 물어요, 거기서. 영토로 보나 군사적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대만은 중국 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견디냐 그랬더니 1년에 5,000명 이상의 중국 유학생들이 대만에 와서 공부를 한답니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대요. 또 세계에 나가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이게. 근데 그들의 의식이 민주화 의식으로 바꿔지면 중국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대만과 중국은 각기 분리된 체제에서 점차 민주화 과정을 할 때 대만의 영역은 넓어질 것이고 중국으로부터 위협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중국을 당하지 못하는 걸 자기들이 안다는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미국 있고 가치 동맹들, 아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있지 않냐. 우리 외롭지 않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의 민주화가 곧 우리의 생존과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싹이 완전히 잘라져 버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그 법륜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륜공. 하나의 종교 형식을 가진 정치 집단이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의 민주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을 꿈꾸고 있어요. 8.10이라고. 그건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조직, 집단이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중국은 고민이 많아요. 이런 정권 연임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받지만 그 내부 안에서 권력이 또 투쟁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공청을 대표하는 이거창 총리가 이번에 퇴임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세력인 상하이 당서기로 했던 이창이라는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는 공산당, 중국 청년 공산당이 한 8천만 명 됩니다. 거의 뭐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의 대표예요. 이거창이. 후진타오 영절이 아닙니까? 이 세자당은 혁명 1세대들이니까 이미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권력은 2세대, 3세대가 갖고 있지만. 근데 그것도 당시 시진핑이가 등극할 때도 장쩌민이의 엔지니어파들이죠. 상하이파들. 이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엔 장쩌민이 이번에 공산당대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상도 못하게 중국의 민주화가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경제 성장입니다. 중국은 최소한도 6%를 성장해야만 중국 안에서 나름대로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경제가 위기에 와가지고 중국은 지금 한 4%, 4.5% 성장하겠다고 큰소리 쳐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 경제 전문 기구들은 중국 성장을 최고 3.2%에서 2.5%를 잡습니다. 만일 중국 경제가 2%, 3%대를 들어가려면 실업이 약 1억 5천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1억 명 가까이가 소위 인민공들이죠. 농촌에서 삽자루 들고 있다가 던져버리고 도시 와서 임금 근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실업이 되면 오고 갈 데가 농촌도 못 가고 도시에서 거랑아가 되거나 그러면 굴뚝이나 뚫는 구두나 닦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에 있던 홍위병 같은 난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세계 각국에 퍼져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적어도 1년이면 수만 명 됩니다. 한국에만 해도 지금 수천 명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의 미래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투쟁이겠지만 다음에 따라온 것은 경제적 미국이에요. 경제가 목표 지향적으로 못 갈 때는, 우리 경제도 타격받죠. 우리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 시장을 다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고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앞섰기 때문에 중국을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죠. 중국이 우리에게 주는 타격도 있지만 우리 케이팝 문화를 갖다가 중단한다든지 또는 드라마 공연을 드라마의 그 방송을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행을 중단시킨다든지. 그러나 중국도 우리하고 무역이 끊어지면 반드시 중대한 경제적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시진핑이가 지금 내걸고 있는 중국의 꿈, 새로운 문화 중심에 서서 세계 패권을 갖겠다고는, 지금 미중 패권은 본격적으로 기술 전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에, 지금 동시에 화폐 전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에 많은 제약을 미국이 제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규제라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1년간 유예를 받았을 뿐이에요. 삼성이나 SK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중국은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기술적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해서 수소차 공급이라더니 전기차의 보급은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눈앞에 보면 중국의 변신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중국이 만일 경제적으로 더 파급이 어려워지면, 발전의 전망이 안 보이면, 지금 10월 달에 통계를 매년 내던 경제성장 지표에 대한 통계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민대회를, 당대표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저성장에 대한 평가를 해놓으면 충격받을까 봐서 지금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가니까 얼마든지 언론 통제가 되죠.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티베트나 신갈 같은 지역에서, 신강 같은 지역에서
이런 차원에서 중국의 변신을 예의주시해 봐야 되고, 만일 중국 경제가 파탄이 나거나 정치적 불안 상태가 오면 시진핑은 대만 침공에 모험을 걸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이 와요. 주한미군을 대만 지역에 파견할 확률은 미국에서 공공연히 국무성이나 국방성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주들어오는 주한미군 사령관도 얘기를 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최종 카드를 내놨어요. 계엄령까지 선포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모험을 북한의 김정은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적어도 일반 상식으로는 중국에서 공산당 대회가 열리는 22일까지는 북한에서 일체 행동을 안 할 거라고 했지만 매일 지금 장사포, 중거리포, 단거리포를 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이어 미사일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수지에서까지 SLBM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그 이동, 소위 발사 기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타도하해서 어떤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명중시킬 수 있다고 김정은이 지난 2주 동안에 잠적했더니 현장을 직접 진두지면서 전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모든 교육을 이설적으로 통행하면서 진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지금 정부 좀 보세요. 계속 지금 정치가 개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안보에는 같은 관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위기가 왔으면 국민이 똘똘 뭉쳐서 위기에 대응하는 정신자세를 갖춰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개판인가. 나라가 걱정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임진왜란 분석 잘못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7년에 고난에 귀가 잘리고 콧등이 잘려나가지고 일본의 귀무덤, 코무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생겼다 그런 얘기야. 그런 점에서 중국의 변신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여기에 따른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동북아 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하고 준비해야 되고 대비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에 왔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의 변신을 예의주시하자. 관심 있게 지켜보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정신전력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